예. 조직 내 권한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조직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직 기능을 통해서 조직 내 업무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직 내 권한관계, 우리가 권한관계 명확히 한다는 하기 위해서 이 권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권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한과 관련된 용어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 영향력 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이게 가장 광범위한 용어예요. 어떤 형태로든, 영어로는 인플루언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영향력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영향력 중에서도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인 거예요. 파워라고 그러죠. 권력이라고 그러고, 이 권력 중에서도, 여러분들 권력은 내가 의도한 바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은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의 소재가 개인에서 발생될 수도 있고, 우리가 조직에서 발생될 수도 있어요. 조직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권력은 개인에 의해서 발휘될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 조직에서 부여될 수도 있는데, 이 권력 안에서도 우리가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주어진 권력을 우리가 권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은 공식적일 수도 있고 공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식적인 권력을 우리가 권한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중점적으로 이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권한과 관련된 개념도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광범위한 게 영향력이다. 그 다음에 권력이고 권력 중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 우리가 권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권한에 대한 얘기를 쭉 할 텐데요. 요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 권력과 권한을 구분하는 문제 굉장히 문제로 출제가 높거든요. 그래서 권력과 권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권력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권력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권한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권력에 대한 개념을 잠깐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은 권한보다 포괄적이라는 거 알아주시고 어느 게 더 포괄적이냐면 권력이 더 포괄적인 거예요. 이 권력은 권력을 보유한 사람이 의도한 바대로 조정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다, 능력이다, 잠재력이다,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한 바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권력을 분류할 때 권력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권력의 원천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이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죠? 권력을 우리가 분류할 때 이 원천에 따라서 일단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의 원천에 따라서 권력을 분류하자면 우리가 보상적 권력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원천이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발휘되는 권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보상적 권력, 보상적 권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 권력이라는 것은 조직 안에서 우리가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서 업무 명령 지시 내릴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조직에서 우리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발휘되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력을 우리가 합법적 권력이라고 그래요. 합법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 합법적 권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발휘되는 권력인데 우리가 상향적인 요소도 있고 하향적인 요소도 있어요. 밑에 사람은 당연히 상사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수용하기 때문에 발휘된다는 학설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식에서 상위에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명령 지시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하향적인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인 권력은 조직 안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권력, 주로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업무와 관련해서 명령 지시하거나 결정하거나 따르도록 하거나 이런 권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격도 갖고 있고 밑에 사람이 받아들여야지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면에서 상향적인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거적 권력 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중거적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발휘되는 권력을 중고 권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중고 권력이 많은 대표적인 직업과 인물을 보자면 연예인 중에서 우리 인기가 많은 스타, 인기 스타라던가 뭐 스포츠맨이라던가 뭐 종교인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을 보자면은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자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력이 행사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고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고 권력은 어떤 특성이나 자질을 다 갖고 있으면 발휘되는가?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걸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발휘된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 권력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강압적 권력. 이거는 강압이 들어갔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강압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휘되는 권력을 강압적 권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조직으로 보자면 감봉 조치할 수 있다. 뭐 심할서 쓰게 할 수 있다. 또는 뭐 강등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강압적 권력쯤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적 권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중요한 인물에 연결돼 있는 경우에 우리가 발휘되는 권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적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적 권력. 요 정보 때문에 발휘되는 거예요. 정보가 원천이 돼서 우리가 발휘되는 권력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정보라고 해서 다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희소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 높은 가치가 있는 것, 이런 정보를 갖고 있거나 접근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발휘되는 권력을 우리가 정보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우리가 분류를 쭉 살펴봤는데요. 원천에 따라서 레이븐이 제시한 우리가 권력의 원천에 따라서 권력의 분류를 우리가 뭘 하나 안 봤나? 하나가 빠졌네. 전문적 권력을 안 보고 왔네. 전문적 권력. 원천에 따라서는 7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우리가 전문적 권력, 요거를, 빼놓고 왔네요. 요 전문적 권력은 전문성 때문에 발휘되는 권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에 종사한다던가, 그 다음에 간호사 중에서도 일반 간호사가 있고 전문 간호사가 있잖아요.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간호사에 비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 권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에 따른 권력의 분류를 우리가 레이븐은 요 7가지로 분류했어요. 원천에 따라서 요 7가지 많이 나오는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문제 풀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권력의 원천에 따라서 권력 분류를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또는 권력의 분류를 어떻게 분류할 수도 있냐면 여러분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의도한 바대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으면은 권력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권력의 소재는 개인에 의해서 발휘될 수도 있고 조직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원천에 따라서 7가지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권력의 소재, 우리가 권력의 소재에 따라서 권력이라는 것도 권력을 우리가 소재에 따라서 분류하자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개인의 소재에 의해서 발휘되는가, 조직에 의해서 발휘되는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 보상적 권력, 합법적 권력, 그 다음에 강압적 권력, 요렇게는 우리가 조직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력이에요. 그래서 조직적 우리가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직적 권력이고요. 중거 권력이라던가 연구의 권력, 정보 권력, 전문적 권력. 요거는 개인과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개인적 권력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류할 때 우리가 소재에 따라서 권력의 소재가 조직에 있는가, 개인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적 권력과 개인적 권력,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잘 알으시고. 여러분들 권력의 소재는 조직과 개인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더라도 이 조직적 권력은 없어지겠지만은, 우리가 개인적 권력은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의 소재는 개인과 조직에게 있다. 우리가 조직을 떠나도 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뭐에 대해서 봤냐면 권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권한. 여러분들 이
권한이라는 것. 우리가 권력과 권한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력이 더 크다고 그랬고요. 그 안에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권력 중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권력이 권한인 거예요. 예? 권한인 거죠. 그리고 우리 조직 안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발휘되는 권력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 유형에서는 합법적 권력이라고 그러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권한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는 우리가 요 합법적 권력 같은 것이 권한쯤에 해당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요 권한은 권력 중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권력이다는 것. 주로 조직 안에서 발휘되는 이 권한은 우리가 조직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때문에 조직을 떠나면은 없어지는 권력들이 여기쯤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권력 분류, 우리가 분류로 넘어가도록 하죠. 분류. 여러분들 이 권한 분류로 넘어가도록, 권력은 좀 전에 했으니까 권한 분류로 가도록 하죠. 권한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권력을 권한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권한을 분류할 때도 여러 가지 분류해요. 우리가 권한의 소재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요 권한도 권한을 발휘하는 소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권한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외부적 직위, 능력, 개인적 권한 이렇게 분류합니다. 우리가 권한을 분류할 때 외부적 권한, 직위 권한, 능력 권한, 개인적 권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외부적 권한은 조직 외부로부터 인정하기 때문에 발휘되는 권한이 외부적 권한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간호사 면허다.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발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간호라는 행위가 발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권한이 외부적 권한, 또는 우리가 병원 조직 안에서 간호 조직의 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병원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간호 조직으로부터 하면은 외부 조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외부적 권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부적 권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직위 권한, 이거는 우리가 개인이 어떤 직위를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발휘되는 권한을 우리가 직위 권한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능력 권한이라는 것은 그 직위를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발휘될 수 있는 게 좀 다르겠죠.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발휘되는 권한을 능력 권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부터 발휘되는 권한을 개인적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권한은 권력 중에서 우리가 중고 권력과 유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능력 권한은 전문적 권력과 유사한 거고, 그 다음에 직위에 의한 권한은 우리가 합법적 권력과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권력과 권한을 구분하기는 명확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그거 권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은 그건 권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권력이 권한인데, 권한을 분류할 때 우리가 외부, 직위, 능력, 개인적 권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분류할 수도 있냐면 우리가 그 아래 보시면은 권한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권한의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권한의 유형. 요거는 옆에다가 조직 내 이렇게 쓰세요. 조직 내. 여러분들 요 권한의 유형 중에서도 권한 유형, 우리가 조직 안에 있는 권한의 유형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조직 안에 있는 권한의 유형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기도 하냐면 개성 권한, 막류 권한, 직능 권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권한을 분류할 때요, 우리가 외부 권한, 직위 권한, 능력 권한, 개인적 권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권한 중에서도 조직 안에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개성 권한, 안에 있는 권한을 분류할 때는 개성 권한, 그 다음에 막류 권한, 우리가 막류 권한, 그 다음에 직능적 권한, 이렇게 막류 권한이 있고 직능적 권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야. 직능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펑셔널을 직능적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기능적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능적 권한이라고도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개성 권한은 어떤 권한이냐면 조직 안에 보면은 수직계층이 있잖아요. 수직계층에서 발휘되는 권한을 개성 권한이라고 그러는 거야. 직접 명령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고, 부하 직원에게 직접 업무 수행하도록 하는 권한, 조직으로 보자면 조직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권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막류 권한은, 막류는 개선 옆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개선에 대해서 지원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막류 권한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직접 부하 직원의 명령 지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개선에게만 지원, 조언이나 충고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고, 우리가 조직 목표 달성으로 보자면 직접 기여한다기보다는 간접 기여하는 우리가 권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직 안에서 요 개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망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부하 직원에게 직접 명령 지시 권한이 있으면은 우리가 개선 권한을 갖고 있으면 개선 조직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하 직원에 대해서 직접 명령 지시권이 없이 개선을 그냥 돕기만 하면 우리가 망요 권한을 갖고 있는 망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능적 권한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요 직능적 권한은 개선 망요 중에 뭐하고 관계냐면 요 망요하고 관계 있어요. 망요하고 관계 있어서 개선은 부하 직원에게 직접 명령 지시하고 따르도록 하고 하는 권한이고, 요 망요는 개선에게 조언만 할 수 있고 부하 직원에게 직접 명령 지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망요도 개선 밑에 있는 부하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망요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 명령 지시하는 권한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망요가 그 조직에서 오래됐다,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또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선이 망요에게, 개선 밑에 두고 있는 부하 직원에게 망요가 하는 일에 관련해서 직접 명령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를 직능적 권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망요가 직능적 권한을 갖게 되면은 요 개선 밑에 두고 있는 부하 직원에게 직접 명령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직 내에 있는 권한의 유형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이거 알아보시고, 다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네,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권한 배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권한 배분. 우리가 권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권한 배분, 권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권한 배분과 관련해서 우리 앞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의사결정 권한이 위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집권화라고 그랬고요. 단위에 분산되어 있으면은 분권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권한 배분과 관련해서 특히 의사결정 권한이 위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우리 권한 배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집권화, 분권화라는 개념이 있죠. 분권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분권화. 요거는 권한 중에서도 의사결정 권한이에요. 우리 조직에서 업무 처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이 위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집권화라고 그러는 거고, 권한의 배분이 아래에 분산되어 있으면, 즉 간호 단위에서 처리되는 일이 많을수록 분권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분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요거 중요 표시해 두세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권화하고 분권화는 역상관관계라고 했잖아요. 분권화를 촉진하면 집권화는 억제되는 거고, 집권화가 촉진되면 분권화가 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해도 맞는 거죠. 그죠? 분권화를 촉진하면 집권화를 억제하니까. 그래서 요 분권화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들 조직의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없잖아요. 단위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권화가 촉진되겠죠. 분권화가 촉진되면은 집권화는 억제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지역적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다 그 지역에서 우리 알아서 처리하도록 위임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업무 수행 장소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은 분권화가 촉진되는 거니까 집권화는 억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을 처한 환경도 우리가 환경이 급변한다. 이럴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일선에서 일 처리가 되려면은 밑에서 결정되는 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황이 급변한다, 또는 환경이 우리가 동태적인 환경이다, 이럴 때는 분권화가 촉진되는 거고, 즉 집권화가 억제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환경이 아주 정태적이다, 변동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권화가 촉진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이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다.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분화도가 높다,
복잡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복잡성이 높게 되면은 전체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체 조직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분권화가 된다면은 제각각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 조정이 어렵거든요. 통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기능적으로 많이 분화가 돼 있다. 분화도가 높은 조직이라면 통합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화의 촉진입니다. 집권화가 촉진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조직에서 조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비용의 규모에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의료 수가를 통제한다. 그러면 병원의 수입이 줄잖아요. 그러면 간호관리할 때도 비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만약 비용 통제가 엄격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그 조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각각 행동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서 딱 결정해서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자 할 때는 집권화가 촉진된다는 거죠. 분권화되면은 단위마다 제각각 다 결정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자 할 때는 집권화 촉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능한 관리자 수가 많다. 여러분들 관리자가 많다. 여기서 유능한 관리자는 하위 관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능한 수간호사가 많다, 뭐 간호사들이 많다, 뭐 이렇게 되면은 아래서 처리되는 일이 많겠죠. 이럴 때는 분권화가 促진됩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권위 있는 관리자, 최고 관리자라던가 또는 아주 카리스마적인 뭐랄까 권력이 강한 최고 관리자가 조직 관리를 한다. 이럴 때는 집권화가 촉진되겠죠. 반대로. 예. 그래서 분권화, 집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거 문제로 많이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권화에 영향을 주는가, 집권화에 영향을 주는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어느 쪽에 영향을 주는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권한임에서 나와 있는데 권한임 들어가기 전에 어디 빈 공간에다가 큰 글씨를 쓰시면 안 되고 작은 글씨를 어디다 메모해 두세요. 예? 저 위에 권한임 옆에 윗부분 걸쳐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교재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요 집권화 분권화의 장단점, 요거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다가 조금 메모해 두세요. 메모해 두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쓰시고 제목을 뭐라고 하시냐면 집권화, 분권화 의 장단점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네. 집권화가 있고요. 집권화, 그 다음에 분권화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집권화의 장점은 뭐냐? 우리가 중앙에서 처리돼서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장점으로는 통일성은 어떻게 될까요? 통일성. 우리 조직에서의 통일성 은 촉진되겠죠. 즉 우리가 조정 통합이 쉽다는 얘기예요. 장점. 거기다가 한 곳에서 우리 최고관리자가 결정해서 밑으로 시달돼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마다 제각각 다 결정하는 것보다 조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이 밖에도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장점이 있다더라는 것. 그런데 이 집권화도 단점은 있겠죠. 우리가 장점만 갖고 있는 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단점으로는 여러분들 위에서 결정돼서 밑으로 시달돼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문성 개발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문성 개발이 우리가 업무 능력 개발은 좀 어려워질 거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또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축성은 우리가 신축성 또는 우리가 융통성이라고 볼 수 있죠. 융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일 처리에 있어서 신축성 있게 처리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 유용성 어떤 때 유용하냐? 짐권화가 유용한 상황은 언제냐면 우리 환경으로 보자면 안정된 환경이에요. 우리가 환경 변화가 별로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굳이 제각각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한 곳에서 결정해서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이 아직 내부 환경, 우리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주 적다. 규모가 적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 결정할 필요 없죠. 한 사람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소규모일 때라던가, 그 밖에도, 우리가 구성원, 일하는 구성원의 능력이 아주 낮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최고관리자 결정해서 밑으로 시달려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죠? 이럴 때 유용하다는 것. 근데 분권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권화를 잘 정리하면 이거 반대 아니겠어요? 우리가 분권화의 요 반대로 정리하자면 분권화는 구성원 밑에서 처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사람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개발, 요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성 개발이 용이하다는 거고, 단위에서 처리되는 일이 많으니까 융통성이 아주 높겠죠. 신축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요 반대 아니겠어요? 단점으로는 우리가 제각각 처리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통일 조정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조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용성도 분권화는 일선에서 알아서 처리되는 일이 많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변하는 환경, 안정된 환경이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에서 적절하다는 것, 그리고 규모가 커졌을 때, 우리 일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최고관리자가 다 관리할 수 없겠죠. 규모가 클 때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능력이 우수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의 능력이 높아야지 알아서 처리하는 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 요걸 정리하셔도 되고 분권을 정리하셔도 되고 어느 하나를 다 정리하시면은 나머진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직권화 분권화에도 다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다는 것 알아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조직을 조직한 환경이 급변하죠. 우리 병원도 지금은 의료 환경도 개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급변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집권화 추세보다는 분권화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마도 요 분권화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될 걸로 예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권한위임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이 집권화 분권화는 권한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위에 집중돼서 구조화되어 있으면 집권화된 구조, 밑에 결정하도록 분권화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분권화된 구조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권한위임이라는 용어가 있죠. 권한위임. 우리가 이 권한 위임 이거 여기 밑에다 쓰자면 권한 위임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직권화 분권화는 우리가 의사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되어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구조 만들 때 어디서 처리하도록 의사결정 권한이 배분되어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면 권한위임이라는 것은 이거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에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권한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구조 짤 때 권한의 배분이 위에 집중되도록 조직화됐는가 아래에 분산되도록 조직화됐는가와 관련된 거고요. 권한위임은 업무 수행 중에 권한을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권한위임. 그러니까 이 권한위임은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권한위임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오늘날에 와서는 권한위임이 우리가 조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 권한위임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우리가 업무를 알아서 처리하도록 권한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권한위임이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권한위임하는 사람은 좀 더 중요한 업무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는 전체적인 업무 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좀 더 고차원적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또 밑에 사람들은 경험과 잠재력, 업무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윗사람보다 아랫사람이 더 잘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임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자는 우리가 좀 더 중요하고 전체적이고 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요. 밑에 사람은 에 관한 업무 능력을 더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자나 피임자나 다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권한위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구나는 거고요. 그런데 권한위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권한위임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고려될 사항이 있어서 예, 첫 번째가 피임자에게 기대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를 위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수간호사가 간호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려고 그런다. 간호사 중에서도 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위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위임되는 게 뭔가 명확하게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할 것. 그 다음에 권한위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되 연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최고관리자가 일반 간호사에게 위임, 이거 안 되는 거죠. 최고관리자는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는 하위관리자, 하위관리자가 간호사,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층을 쭉 뛰어넘어서 위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그러니까 부하 직원 중에서 위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가 위임됐다고 그래서 여기서 권한이 위임됐다고 해서 책임까지 위임되는 건 아니다. 책임 앞에 사실은 뭘 넣어야지 더 정확한 용어냐면 최종 책임을 넣으세요. 최종 책임. 최종 책임을 책무라고도 그럽니다. 최종 책임을 책무. 여러분들 용어 개념이 우리가 혼동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혼동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책임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죠? 최종 책임이라는 용어가 있죠. 여러분들 이 책임이라는 용어가 최종 책임의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혼동돼서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굳이 용어를 구분해야 될 상황에서는 이 책임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 또는 업무죠. 업무. 조직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지칭하는 용어라면 이 최종 책임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 결과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책무라고도 그럽니다. 책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용어를 갖다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책임이 아니라 최종 책임이라고 해야 돼요. 최종 책임까지 위임되는 건 아니다는 것. 최종 책임을 위임한 사람이 지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은 균등해야 된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상위자가 하위자에 대해 권한 위임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몽땅 다 위임할 수는 없죠. 일부의 업무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일부의 업무를 넘겨줄 때 그 일만큼의 똑같은 권한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줄 업무를 우리가 책임을 밑에 사람에게 넘겨줄 때 책임과 같을 권한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위임하는 책임과 권한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책임 권한은 균등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하의 능력 수준에 맞게끔 위임해야 될 거고, 통솔범위는 부하 직원 수를 얘기하는 거죠. 부하 직원 중에서 위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직속 부하 직원 중에 위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고려될 거고요. 그러면 권한위임의 결정 요인은 뭐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중요한데요. 근데 뭐하고 거의 같냐면 우리 좀 전에 요 직권화 분권화의 영향 요인 봤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직권화 분권화의 영향 요인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권한위임의 영향 요인은 뭐하고 같으냐면 요 분권화의 영향 요인하고 거의 같아요. 우리가 분권화는 밑에서 일이 처리되도록 구조화하는 개념이고요. 의사결정 권한이 밑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조한 것을 분권화라고 그러는 거고, 이 권한임은 업무 수행 중에 권한을 넘겨주는 건데, 결국은 그 분권화의 영향 요인하고 권한임의 영향 요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같다라고 보시고 문제 풀어가셔도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자면, 우리 앞에서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은 분권화가 촉진된다 그랬죠. 분권화 촉진은 권한임 촉진이에요. 권한임도 촉진된다는 것. 그다음에 중요한 일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위에서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그래서
중년일에 대해서는 집권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분권화는 억제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인 업무다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위임해주는 거고, 그다음 하급자가 능력이 많다. 분권화되죠. 권한위임 촉진이에요. 그래서 이 권한위임의 영향 요인은 따로 정리한다기보다 우리가 집권화, 분권화 영향 요인 중에서 분권화의 영향 요인과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권한위임의 장점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장점을 보자면은, 권한위임의 장점, 우리 앞에서도, 권한위임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권한위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나 장점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권한위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위임한 사람은 중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있을 수 있고, 하급자는 능력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하 간의 사기와 인간관계를 증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이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예, 거기다가 밑에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환경에 적절히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장점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장점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단점도 있어서 우리가 밑에서 처리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통합은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전체보다는 부서의식 또는 개인의식 이런 것들이 더 팽배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조정이 또 어려워지겠죠. 이런 문제가 있겠고, 그다음에 조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위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밑에서 제각각 처리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내용 출제빈도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다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권한과 관련성이 있는 권력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권한을 얘기하기 위해서 권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권력은 의도한 바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권력이라고 그랬죠. 권력의 분류. 그죠? 레이브는 원천에 따라서 7가지 분류했다더라. 요 원천에 따라서 분류했는데, 우리가 어떤 권력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거 설명했을 때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7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을 소재에 따라서는 조직이냐 개인이냐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다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한이라는 게 있었었죠. 권한은 권력하고 권한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권력 중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됐으면은 권한이다 이렇게 그랬죠. 우리가 권한의 유형을 분류할 때 뭐 외부적, 직위, 개인적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조직 안의 권한을 개선, 막료, 직능적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것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한의 배분과 관련해서 우리 조직구조 짤 때 권한의 배분이 위에 집중되도록 구조했는가 아래 분산되도록 구조했는가에 따라서 집권화 분권화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고요. 예. 요 집권화 분권화의 영향 요인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영향 요인, 집권화에 영향을 주냐 분권화에 영향을 주냐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서 조금 빠진 게 집권화 분권화의 장단점, 유용성 이런 것들이 조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메모하면서 살펴본 내용도 출제빈도 높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집권화 분권화는 의사결정이 어디에 집중되도록 우리가 구조해야 되는가의 개념이라면, 권한위임은 우리가 업무 수행 중에 권한을 넘겨주는 걸 권한위임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권한위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병원 조직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병원 조직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서 병원 조직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간호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간호조직은 병원 조직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조직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자는 거죠.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많이 나왔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볼 거고요.
그 병원 조직 안에 있는 간호 조직의 유형이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호 조직을 보기 위해서 병원 조직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상위 조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대한 정의는 의료법에서 내린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적 정의가 있죠. 의료법에서는 우리가 30베드 이상이면은 병원이라고 그러는 거고 100베드 이상의 시설 규모를 갖췄으면은 종합병원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예.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의 내리자면 국민보건 향상, 병원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의료 인력을 비롯한 여러 구성 인력들의 협동해서 환자 진료, 의학 연구, 교육, 공중보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위의 하나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도 그냥 가뿐하게 보고 넘어가시고요. 병원의 기능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병원의 기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자 치료만 하는 건 아니죠. 환자 치료, 진단, 간호, 그 밖에도 외래 서비스, 교육도 이루어지고 연구도 이루어지고 예방 서비스, 증진, 사회복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조직은 단순한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 조직의 특징.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 사기업 조직에 비해서 병원 조직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가 간호 조직은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조직 안에 하부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조직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조직의 특징은 병원 조직에 관한 거에서 나온다면 아마 병원 조직의 특징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병원 조직은 일반 사기업 조직에 비해서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 또는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인력도 다양하죠. 그 다음에 서비스 내용도 다양하고 물품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지휘체계가 이중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전문 조직 체계가 있고 일반 행정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 관리가 굉장히 복잡한 경향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거기다가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어려움도 있고 또 결과가 서비스로 나오거나 아니면 치료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 평가가 쉽지 않아요. 업적 평가가 쉽지 않다는 것. 거기다가 일반 사기업 조직에 비해서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기업 조직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특징을 쭉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일반 사기업 조직 관리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 조직의 내외적 환경에서 났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병원 조직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이 어떻게 변동되는가 요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좀 나실 때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한번 쭉 그냥 살펴보시는 선에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병원 조직의 유형으로 갑니다. 병원 조직의 유형. 여러분들 병원 조직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 또한 간호관리에서 출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병원 조직의 유형은 그 병원 조직하고 의사하고 우리가 밀착되어 있으면은 폐쇄 시스템, 그 다음에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은 개방 시스템, 이렇게 분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병원 조직의 유형을 개방 병원, 폐쇄 병원 이렇게 분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 우리가 의료 전달 체계로 분리하자면 1차 진료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세요. 고치세요.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하는 기간,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이 짧은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가 긴 질병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는 단기병원, 우리가 단기치료병원, 장기요양병원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조직을 병원의 유형을 우리가 분류할 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폐쇄병원, 개방병원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단기병원이냐 장기병원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는 거고요. 폐쇄냐 개방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직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폐쇄 시스템이기 때문에 폐쇄 시스템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 의료기관하고 의사하고 밀착된 형태의 조직을 폐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장은 반드시 의사로 하도록 하는 형태예요. 장점은 의료인력의 규속감이나 연대의식이 높겠고, 특히 강력한 리더십 발휘할 때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단점은 타 직종은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대부분 장이 되기 때문에 의사는 통제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요. 일반 경영관리 기법을 경영관리 기법에 관한 정보 교환이 없기 때문에 병행관리를 저해할 수 있고, 즉 의사는 경영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관리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개방 시스템은 우리 미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꼭 의료기관에 장이 되지 않는 거죠. 간호사도 장이 될 수 있고, 입원시설하고 진료시설하고도 분리할 수 있고, 이런 형태가 개방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개방 시스템이 이제 많이 도입될 걸로 예측은 하고 있어요. 예측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로는 폐쇄 시스템입니다. 개방 시스템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상으로 분류하자면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1차, 2차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그 의료 전달이 건강보험하고 우리가 건강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이렇게만 1차 진료, 2차 진료 이렇게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돼 있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료급여자는 3단계를 이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요 3단계에서 1차 의료기관에 속하는 것이 우리 교재에 보듯이 보건기관하고 의원급이 여기에 들어가요. 보건기관과 의원급이 1차, 그 다음에 2차는 병원급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차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라던가 우리가 대학병원이라던가 이런 것이 3차 병원이에요. 그래서 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건강보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 2차 의료기관을 1차 진료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진료는 3차 의료기관에서 2차 진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자는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3단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은 3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의료전달 체계는 3단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1차 진료, 2차 진료 이렇게 2단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료기간에 따라서는 단기, 장기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도록 합시다.